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마켓나우 2부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주말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요. 이번 한 주는 조금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다행히 우리 증시 양 시장 모두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주 뉴욕 시장 마지막 날 0.5% 전후 정도 뉴욕 지수들, 3대 지수들 상승을 해서 글쎄요, 오늘 좀 보합권에서 뭐 조금 상승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1% 말씀하신 대로 넘게 양지수 다 상승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장 가볍게 가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생각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시장이 패닉에서 이제 조금 안정이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에는 휴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국 쪽에서는 동반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또 발표가 연달아 되거든요. 그렇죠. 체크해볼 것들 많습니다. 저희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요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예, 보시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색 상승하는 그런 섹터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해리스 부통령, 의료, AI, 비만 이렇게 4개가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섹터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제약, 자동차, 2차 전지, 로봇, 풍력, 태양광 요 정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진, 가스, 전력 설비, 엠폭스, 원전, 게임, 진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참 많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번 주도 역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들이 크든 작든 전체적으로 고른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섹터는 조선, 보험, 방산 요 정도인데 크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많이 보시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도 여전히 다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말 새 이제 일본에서 지진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진 관련된 섹터도 소폭 좀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장품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살짝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보험 쪽이 조금 약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동차는 사실은 이 청라 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난 이후에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 자동차와 2차 전지 좀 엮여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아주 큰 폭은 아니긴 합니다만 시장 흐름 정도 수준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래도 뭐 반도체 먼저 좀 볼까요? 예,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HBM3E 이제 5세대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에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E의 이제 8단짜리는 이미 3월부터 출시를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의 관건은 3E 12단짜리 이제 이 대량 생산 양산 요게 이제 핵심이 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3 이제 8단은 이제 이미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됐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도 12단짜리 HBM3E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에 앞서서 HBM3를 이제 12단짜리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죠. 이게 이제 잘 팔려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 HBM3E 특히 이제 12단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엔비디아의 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이제 블랙엘 이번에 이제 블랙엘 이거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좀 나올 것으로 엔비디아가 좀 발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블랙엘 울트라도 그렇고 올해 나오는 이제 블랙엘 200 물론 뭐 출시가 좀 한 석 달 정도 지연이 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출시 시기가 연기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그 H 시리즈보다 한 30배 정도 더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도 덜 쓰는 이 블랙엘 제품이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HBM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역시 엔비디아가 이 블랙엘 가속기 때문에 HBM의 이 어떤 시장 점유율을 거의 대부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HBM3E 12단짜리 이게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에 양산을 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
삼성전자의 12단짜리 제품은 일단 지난번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를 기사로 본다면 7월 달에 나온 기사니까요. 빠르면 2달, 늦으면 넉 달 얘기를 했으니까 9월이면 빠르게 나오는 거고 11월이면 이제 조금 늦게 나온다라는 건데 결국은 올 하반기 내에 4분기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상황이고 나오는 시기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보죠. 네. 미래반도체, 윈팩, 어보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등등 오늘 상승률이 좋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윈팩과 어보브도 10%에 근접하는 그다음에 AD, 그다음에 사피엔도 7%가 넘는 그런 상승률 반도체 관련주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볼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이게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의료 AI 주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볼파라 대표가 루니꺼 암 조기 예방 AI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볼파라라는 회사는 미국의 유방암 진단 업체입니다. 본사는 뉴질랜드에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영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볼파라라는 미국의 유방암 진단 업체를 우리의 AI 의료기기 업체죠. 루닛이라는 회사, 잘 알고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 루닛이라는 회사가 올 6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올 5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의 이제 자회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볼파라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루닛과 함께 암 조기 예방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루닛이 볼파라를 인수한 이유는 이 볼파라가 미국의 특히 유방암 시장에서 이 조기 진단 사업, 이 사업을 이미 좀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한 상태고요. 결국 이제 루닛이 중요한 거는 시장이 특히 이제 의료 진단기 시장도 결국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결국은 뚫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루닛과 같이 국내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인 이런 아직은 작은 이런 의료기기 회사가 AI 기술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이 회사가 결국 이런 큰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혼자 단신 뛰어들어서는 사실은 요원한 일이고요. 결국은 현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유망한 회사를 인수해서 오는 M&A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볼파라를 인수한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우리나라 의료 회사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그 의료보험을 이제 들어가는 의료보험 시스템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 시스템에 진입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에 대한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거를 루닛이 혼자 힘이 아니라 볼파라와 같이 좀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망을 좀 갖고 기대감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번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루닛이 오늘 1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코어라인 소프트, JLK, 셀바 셀스케어 이런 회사도 다 8% 좀 오르고 있고요. 제일 밑에 뷰노라는 회사 있는데 이 뷰노라는 회사도 역시 이제 AI 의료 기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의료기기 브랜드가 딥카스인데 이 딥카스의 이제 FDA 승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 딥카스라는 게 뭐 그냥 이미 최근에 개발한 그런 기기가 아니라 이미 국내 개발을 해서 국내 대형 병원들 해서 94개 병원 38,000개 병상에서 이 딥카스라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를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력은 내용은 검증이 좀 된 회사고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 진출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6%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은 이제 아주 정말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의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존 약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이런 데 좀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이긴 하죠. 결국 이제 AI 기술이 적용이 돼서
신약 개발의 기간,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한 건 없다.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해리스 관련주 오늘 오랜만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외의 상황이 미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이런 등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세 개의 지역, 여기 이제 러스트벨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기대 밖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무려 4%포인트나 앞서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가 2에서 4%였으니까 사실 4% 정도, 4%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오차 범위 사실 끝이거든요. 약 5%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제 앞선다는 얘기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설문조사가 러스트벨트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5%포인트 차이가 나서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러스트벨트 지역, 그러니까 사실상 공화당이 우세하다, 승리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우세를 잡았다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미국 대선 구도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큰 변수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로 바짝 긴장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자기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해리스가 일단은 지금 뭐 공화당 지난주에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지지율 상승 추세 가져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이번 설문조사 결과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민주당은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이 만족도, 지지도가 기존의 60%에서 87%로 무려 한 30%포인트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도는 74에서 79%로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만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이 어떤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한 3개월 가까이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분위기는 해리스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구도를 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 테마주도 한번 오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오늘도 제일 윗머리에 있는데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화일약품, 에머리지, 우리바이오, 인벤티지랩 이렇게 각각 다 오늘은 물론 오성 첨단 소재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3, 4% 정도 시장 그러니까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오성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사실 종목들은 이제 이분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보셨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마리아나 뭐 수혜주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지난주에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안감이 100%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향후 방향이 혹시라도 이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지난번 월요일 같이 그런 식의 패닉세를 불러올 정도의 큰 하락의 여지는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조금 이번 주부터는 한숨 좀 돌리시면서 마음을 조금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브리핑 마치고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제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얘기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상윤 우상향 투자클럽 이사와 오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시장 오르는 종목도 많고 지수도 상승불을 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가 더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은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블루엠텍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광고 대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 비급여 전문 의약품이 매출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엠텍은 지난 23년 12월에 의약품 유통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업체입니다. 경동제약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전문 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올 10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지난해 4월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이달 초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려 위고비 유통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예. 23년 12월 상장 시에 급등했다가 하락 후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16,000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9일에는 거래 대금이 한 4,300억 정도로 시가총액 2천억 원의 2배가량 물량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17,9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블루엠텍을 살펴봤습니다. 의약품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이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또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공식화되면서 아무래도 블루엠텍이 이제 맡고 있던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난주 한 말 정도부터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손절 라인 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SLS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LS 바이오요. 예, SLS 바이오는 신약 개발 및 의약품 품질 검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품질 관리, 독점 계약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SLS 바이오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4,700원 부분에 매물대를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4,7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SLS 바이오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전반으로 이 지금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네, 뭐 맞습니다. 자금 조달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IMBDX는 24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액체 생검 기술에 기반하여 암 발생 전 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및 암조기 스크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 전복을 도전하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예. 액체 생검이란 조직 검사가 아닌 혈액이나 굴수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암을 검사할 때 보통 조직 검사, CT, MRI 촬영 등을 보통 활용하지만 불편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혈액만으로만 암을 정확히 검진하는 액체 생검 기술이 점점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간 시총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IMDBX 시총이 유사 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비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개선도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는 의료 파업으로 간단히 암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BDX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24년 4월 상장 시 급등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며칠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부근까지 간 모습입니다. 여기서 손절가는 한 18,000원 보시고 목표가는 전 저항 라인인 1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손절가는 여기 18,000원이고요. 네. 예.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최고점인 27,000원까지도 27,000원이죠? 네, 예. 이거는 충분히 상승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바이오 관련 IMBDX 살펴봤는데요. IMBDX는 차세대 유전자 염기설 분석해서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이런 위험도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손절선 18,000원, 목표가 2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주신다고요? 네. 다른 종목 셀리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리드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및 코로나19 예방 백신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셀리드는 연구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회사로 현재로서는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시판 승인을 받아 판매가 개시될 경우 판매 가격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 적용 여부 등을 반영하여 책정이 될 것이며 각 국가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리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기술 경우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우리 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적용된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이 중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을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백신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우선은 주봉을 보시면은 코로나 시기에 좀 높은 주가를 보이다가 하락 후 횡보하다가 최근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40일 이평선 상단에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지금 1,000억에서 600억대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2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241선 이탈 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리드까지 우리 차트 통해서 가격 라인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코로나 얘기를 해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치료제 있고 진단키트 있는데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서는. 그래서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코로나 치료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제약산에 관련 제약 바이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린 생명과학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린 생명과학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원료 의약 및 의약품 중간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의약품 중간재, 원료 의약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진단 키트에 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 그 차트를 보시면요. 다른 코로나19 관련 업체들과 유사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한 모양새입니다. 9일에는 거래 대금이 460억 정도로 시가총액 600억 원의 유통 비율만큼 큰 거래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시총이 이제 600억 원 규모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단기적인 포지션만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이 한 600억 원 이하로 잡히네요.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얘기로 그린생명과학 우리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제약은 어떨까요? 네, 서울제약도 이제 서울제약은 지난 12년 네. 화이자와 필름형 비아그라 완제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공급 계약은 22년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계약을 두고 투자자들이 화이자 팍스로비드 관련주로 우인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에 순환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몰렸던 것으로 보이나 오늘도 하락세를 보면은 좀 투자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그린 생명과학과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에도 거래되고 뭐 512억 정도 시총 비슷한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서울제약도 이제 시총이 600억 원대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까 좀 단기 포지션만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주신 구린생명과학과 서울제약 모두 변동성에 유의하자. 만약 공략을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표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 신풍제약은 예. 앞서 말씀드린 거 제약사하고는 조금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년대 대부분 많은 국내 다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유야무야 개발을 중단한 네.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올해 초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글로벌 감염질환 학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효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네, 우선 정고점인 지금 16,000원 부분 저항 라인을 우선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현재 240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16,0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 정고점 돌파하고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조일중 신약 후보 물질이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이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19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 텐데 이번엔 진단키트 쪽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들여다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여다봤던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쪽은 전반적으로 네. 지금 단기 고점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예, 그 몇 개 업종 간단하게 차트로 조금 보실게요. 우선 수젠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젠텍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그 초기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평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니까 고점 징후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하라는 거는 신규 접근하지 말고 좀 관찰하자는 지금은 얘기인가요? 지금 고점, 지금 단기 고점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휴마시스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까 보신 수젠텍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단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좀 고점 징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젠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젠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젠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젠은 이제 올해 2분기에 매출 1,000억을 돌파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요. 비코로나 제품 매출 705억 원으로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시젠도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고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젠은 시총 1조 5천억 규모로 무겁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어요. 일단 수젠트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징후가 조금 명확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J는 2분기 실적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상 흐름 살펴드렸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또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네. 그러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저희 싱크풀에서 보면은 좀 하락으로 잡히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강세권에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강세권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예, 사조 산업입니다. 예, 사조 산업하면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네. 사실 사조 산업은 원양어업, 식품, 축산, 레저 부분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양어업이 메인으로 3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2%대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 경기도 하남시에 56만 평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60% 이상이 그린벨트 지정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조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트 보시면은 9일에 769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 오늘도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쪽 그린벨트 테마에 비해서 이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 재료일 수 있을 만큼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에 사조 산업이 현재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이슈일 수 있을 테니 조금은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조 산업을 살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선 관련 쪽 볼게요. 이쪽은 네. 어떻습니까? 네, 전선은 이제 전선 시장은 이제 전력 수요 증대, 신재생 네. 에너지 확대,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 가속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선 케이블 수출액은 9,33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네. 전선과 변압기 수출의 상승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우리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종목 우선 좀 간단히 차트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60일선인 2,900원 돌파 시 이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00원 돌파시요. 네. 네. 그다음에- KBI 메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네. LS 에코에너지는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입니다. 네. 96년 설립된 베트남의 LS 비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LS 비나는 현재 베트남에서 1위 전력 케이블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LS 비나는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에서 송정만 건설에 필요한 가공선 한 2,000km를 공급했다고 밝혔고 베트남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 예정으로 이 중 케이블 수요는 약 2조 원 규모로 이룰 것으로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내 유일한 초고압 케이블 생산자로 케이블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있어가지고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60일선 32,500원 좀 돌파하실 때 그때 이제 진입해서 추가 상승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 관련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 모두 60일선 좀 돌파하는 것 기준으로 삼아줬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떤 걸 더 바라봐야 될까 궁금해져요. 네. 어떤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랩지 노믹스를 들고 왔습니다. 예. 네. 이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이제 진단 키트주로 맞아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랩지 노믹스는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와 진단 제품 개발을 영위한 기업입니다.
암 진단 서비스와 산전 기형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미국 100위권 미국 실험실 표준인증 연구실 클리아랩인 QDX를 7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국내 진단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QDX에서 랩지노믹스에서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들을 사용해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랩지노믹스는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은 종목에 힘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기 과열 도중에 241선인 3,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과열이 풀리고 한 차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 3,450원을 보시고 목표 주가 4,100원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상윤 이사의 오늘의 픽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종목의 힘은 여전히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목표가는 4,100원 선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 얘기, 또 섹터들 얘기, 또 시장 전반적인 어떤 얘기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앞서 이제 제목에서도 봤습니다만, GI 이노베이션 이 회사, 이게 보니까 상장사대요. 네, 예, 코스닥 그래서 상장사. 오늘 주가도 조금 오르는 걸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말씀 나눠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증자를 했는데, 네. 또 석 기자 쓰신 기사인데, 또 자금을 마련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이제 GI 이노베이션은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난달 말에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100억 원, 또 유상 증자 CPS 발행으로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200억 원. 꽤 큰 돈인데? 네, CB랑 CPS 합쳐서요. 네. 네. 하지만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영업 비용이 이제 매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00억 원이라는 증자 규모는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석 기자 말씀대로 200억 원을 증자를 하는데 200억 원이 지금 나가는 돈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아이.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무적인 상황들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개 제가 더해봤더니 16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 판매 관리비로 볼 수 있는 영업 비용은 129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전체만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금융자산 더한 금액이 372억 원, 네. 영업 비용은 586억 원 발생했습니다. 아, 이 나가는 돈이 크구나. 네, 회사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한 매년 48억 원 정도 그래, 아직은. 고요. 네.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래 현금이 한 974억 원 정도로 한 많았네. 1,000억 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 새 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다. 네,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그렇죠, 쓰고 그렇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지아 이노베이션에서 기사 수정을 좀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기 손익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해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이건 쉽게 말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자산 규모가 178억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좀 쳐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들으면은 주식이니까 언제든지 환금을 할 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네, 것 치려면 같다 칠 수도 생각은 드는데 있죠. 획기적으로 그게 돼야죠. 네, 일단 뭐 현금성 자산이 뭐냐면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즉각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용이해야 되고, 거래 비용이 없이. 네, 그리고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가치 변동 위험. 네,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보통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기압 수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만기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네, 가치 변동 위험이 조금 이제 경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는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팔면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현금성 자산으로 쳐달라라고 한다면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예. 하려면 할 수 있죠. 내가 그런데 팔면 되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기사 목적은 이제 추가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이 현금성 자산으로 치고 더해봤더니 그러면 현금이 342억 원이라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그런 계산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합친다 치면. 네, 네. 여기다가 이제 200억을 유증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 자산은 500억. 542억 원이 원.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영업 비용이 58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 600억 원이거든요. 올해도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 현금성 자산과 이제 영업 비용이 사실상 똔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곡간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현금 곡간이. 내년을 위해서는 이제 또 뭔가를 자금을 마련해. 자금이 필요하다. 네, 이런 왜냐면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통으로 매출이 지금 48억 정도라 그러면 이익이 48억이 아니라 매출이 48억이니까 아직은 계속 영업 손실이. 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가는 게 많은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봐야지 이 GI 바이오가 이게 그 비용이 많이 쓰는 회사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는 회사 이거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네, 일단 회사 3년간 영업 비용 규모를 제가 3년 보면요. 2021년 362억 원, 네. 2022년 715억 원, 지난해 네. 586억 원으로 평균 554억 원 정도였습니다. 22년에 많이 썼구나. 네. 비슷한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텍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러게요.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시총이 제가 기사 쓸 당시에 4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시총 유지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147억 원 매년 영업 비용을 썼고요. 퓨처캠도 시총 당시 이제 4,600억 원대였는데 같은 기간 평균 영업 비용 1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아이노베이션이 좀 비용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석 기자가 처음에 기사를 썼던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이 회사가 추가 자금 조달을 그냥 그렇게만 딱 들어서는 안 하면은 내년에 비용을 못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회사에 이제 당연히 여쭤봤는데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네? 그런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은 이제 바로 현금 그렇죠. 매출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그렇게 이제 일단 자금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영업 비용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다. 네. 일단 22년보다 작년에 피크 줄긴 치고, 했어요. 네, 네. 피크 치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대표님께 직접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200억 원이라는 규모도 원래 이것보다 훨씬 큰 3배 이상 큰 규모의 자금이 원래 모였었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그런 자금이 모였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현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200억 원만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배라고 치면 600억이라고 치고 그럼 나머지 400억도 계속해서 조달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조달을 이제 하겠다.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기술 그건- 이전과 아. 그리고 매년 쓰는 영업 비용에 달렸다. 약간 이렇게 이제 확답을 주지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을 하려면 뭔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할 만큼 그러니까 자금을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기술 이전인 것 같은데 하반기에 기술 이전을 할 것 같다. 같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리 대표 말씀이라도 이 기술 이전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지금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GI101A 그리고 GI102란 2개 후보 물질의 네.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톱 10 안에 드는 기업 중에 4곳이랑 이제 이 기술 이전 논의를 한 3, 4년 동안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 오래됐군요. 네, 그리고 해당 기업들도 우리의 후보 물질의 어떤 임상 그런 결과들에 아주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네, 어떤 효능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지. 글쎄요. 이게 그걸 들어봐야지 이게 이제 빅파마들이 정말 기술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GI101A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GI101이라는 A가 없는 그 네.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약물의 지속 기간을 늘려주고 효능은 더 높여준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GI101A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GI101이라는 물질은 회사가 그 상장 초기부터 이 흑자 전환을 해줄 핵심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좀 주요 후보 물질로 뽑히는데요. 네. 이 물질은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 이전 한 1조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이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이미 했었어요? 네, GI102 같은 경우 역시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아닌 좀 더 간편하게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후보 물질이라서요. 저 피와 주사 제형 요즘에 알테오전 때문에 아주 그냥 네, 네. 인기가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은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후보 물질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그런 편의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관련 임상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내용은 괜찮아 보이고 더군다나 요즘에 그 트렌드인 편의성,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좀 감안을 해서 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비용이 줄어드는 이게 이 회사는 관건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임상 시료 생산 비용이라고 해서 CMC 전문 용어로 CMC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용들이 원래 엄청 많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2022년대 700억 원대도 이 CMC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들은 대부분 이제 전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 전 단계에서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단계들이 다 끝났다. 과정들이 최근에 다 완료가 됐다. 큰 돈 들어갈 일은 적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지출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CMC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존에
700억까지 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때 약간 시기적인 악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갔었다 그 얘기네요. 결국. 네, 그래서 뭐 이런 대외 환경들을 다 고려하면 앞으로는 이제 영업 비용이 계속 감소할 거다 이렇게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이노베이션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제가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2% 가까이 올라서 지금 1,690원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회사의 추가 자금 조달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데 안 하면 안 될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거의 그 어떤 관건은 하반기에 신약 기술 이전 요건이 잘 돼야지 그게 좀 더 순조롭게 풀릴 것 같다. 다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들은 계속 일단 줄어들고 있다.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그러면 영업 그 비용이 줄어드는 추이를 특히 이제 2분기 때 3분기 때로 계속해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신약 기술 이전 그거는 발표를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비용 줄어드는 추세를 수치상으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이가 노보노디스크 얘기인데 저는 이 회사가 그 왜 주사약이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가 이게 저는 원래 그때 석 기자 말씀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달짜리가 뭐 있어요? 한 달짜리도 있고 2달짜리도 있고 3달짜리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같은 약효라면 한 달이 진행되는 게 더 소비자들한테는 나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한 달짜리 이 제형 개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노보노디스크가요. 네,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표 품목이죠. 위고비가. 그럼요, 위고비가. 네, 예.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컨콜을 하면서 네. 이 1개월 장기 지속형 제재 개발을 자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약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게 그럼 큰 기사예요? 어떻게 글로벌 이해를 해야 시장에서요? 예. 이게 한 달짜리 제형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포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일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도입,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오는 거라던가 아니면 예. 다른 제약사들과의 뭐 공동 연구라던가 이런 협업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자체 개발하기엔 조금 힘이 붙이니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협업하는 걸. 네,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놔서요. 뭐 주가를 보니까는 일단은 이런 발표 전날에 뭐 8% 빠지고 뭐 당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일라일리 그 젯바운드 때문에 주가가 지난번에도 실적도 엄청 좋았고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일라일리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가요? 네, 젯바운드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에 출시가 됐는데 미국 신규 처방 건수에서 위고비를 추월을 했습니다. 미국에선? 네, 그래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 중입니다. 뭐 네. 이런 경쟁사적인 요소도 물론 이 주가 하락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위고비가 그동안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일조한 그런 영향력은 엄청났죠. 그렇죠. 일단 이제 GLP-1 계열인데 이 GLP-1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네네. 이게 식사 후 포만감에 영향을 그쵸. 미칩니다. 그래서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이제 외부 그 의약품이고요. 네. 이게 이제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성분인 오젬픽이라는 그 제품이 당뇨 치료제로 원래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었는데 여기 당뇨 치료제 써보니 체중 감량도 덤으로 있네.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된 겁니다. 참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 위고비를 통해서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사용을 맞습니다. 했고요. 네. 2021년 출시됐는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위고비만으로 한 4조 2,400억 원 매출을 그 노보노가 올렸습니다. 약 하나 가지고요. 네. 대단하다. 그 전체 매출은 27조 원이고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점유율 확대 중이고 또 1개월 제형은 자체 개발 중단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전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약사들,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한다거나 또 비만 치료제 개발한 우리 네. 국내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보 노디스크가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네 하면 그 기업과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우리- 장기 제형을 만드는 회사라면. 네, 우리 국내 어. 제약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브랜드는 이미 세계 최고의 어쨌든 비만 치료제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고 네. 매출도 1년에 4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 주사제 네, 요게 네, 그렇게 맞아요. 된다는 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라는 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맞아야 되는 걸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그렇죠. 비용도 같은 아무래도 덜 효과인데. 들어가겠지만 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는 너무 편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사 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관심은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제약바 업체 중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에 네. 뭔가 기술을 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있느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네. 국내 기업 중에서 1개월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조명을 받았겠죠. 그러게요, 예. 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동아ST, G2G 바이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요즘에 해리스 테마주로 들어가서 자주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그럼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좀 완료된 거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장기 지속형 1개월 기준으로요.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예를 들어 지금 노보노디스크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기술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상의 그런 장기 지속형 어떤 그런 제형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펩트론만 보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만 이제 붙이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 플랫폼이 우리 수술실에서 쓰는 그 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실로 약물을 이렇게 묶었다가 몸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서 약효가 지속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는 그런 거라고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약물 붙이면 이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몸 안에서 이제 1개월 이상 약물이 지속될 수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펩트론의 그 플랫폼은 위고비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위고비의 이 약효가 한 달이 갈 수 있게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동아ST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스티컬즈랑 뭐 1개월 장기 지속형 약물을 공동 개발하는 그런 협약을 이제 한 5일 전에 체결을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플랫폼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어떤 약물을 붙이느냐, 어떻게 그걸 또 개발을 해서 성공시키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 제형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를테면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대형 그 빅파마하고 네.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할 정도의 경쟁력 석 기자 보시기에는 괜찮다고 보세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그 네. 이유는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강자인 A사와 네, 그 기술 이전 논의가 한 1년 전부터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것을 성사시켜서 결과로 만들어내야 이제 그렇죠. 되는데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1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럼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그 A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는 그 회사가 기억되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군요. 되기만 한다면 한 군데라도. 왜냐면 이거는 네. 어느 약이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장기 제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노보 노디스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도 엄청 강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그동안 뭐 영업 손실 지속되고 한 건의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없어도 사실 한 건만 한 건만 성공시키면 이제 이것이 거의 로또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이 투자자들이 이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우리나라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주가에 비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좀 작긴 하죠. 상장이 돼 있다는 치더라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나 확실한 것만 있으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이 제약바이오 쪽의 또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뭔가 확실하게 하나 있는 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쨌든 확실하게 좀 잘 체크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남들 뭐 산다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드네요. 자, 석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보톡스가 톡톡 튀는 까닭 fit 한국은우님 의술은 예술이야. 자, 요즘에 의사 파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솔직히 그 반에서 1등해도 의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대 경영학과보다 지방대 의대 커트라인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뭐 수능 문제 한 문제 차이니 뭐 내신이 뭐 몇 점 차이니에 따라서 갈리는 게 뭐 말이 되냐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자기의 선택의 거기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소아과를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너네는 왜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 안 해 하는 거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잘 벌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가 된다. 지금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남아서 살아남은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소아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랑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한 여자의 얼굴을 완전히 황골 탈퇴시키는 거. 자, 어떤 게 가치가 높으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는 소아의 생명을 살리는 게 뭐 여자들 얼굴 뜯어고치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하지만 그쵸.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잣대 하나의 그냥 강제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죠. 다 개인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의사의 실력은 뭐 뭐니 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그 개그맨 김영철 씨인가요? 옛날에 김영철 씨 아닙니다. 옛날에 치과 의사로 유명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임플란트 시술이나 사랑니 발치 그걸로 이제 해외를 돌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내가 뭐 호날두 메시 정도 수준인데 그 동네 축구 가서 그 축구를 하는 느낌이다.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의사분들에게 이제 라이브 서저리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뭐 엄지척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국위선양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까지 온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건 뭔가요? 코스모폴리탄? 예, 제니의 직각 어깨. 아니 근데 굳이 이런 직각 어깨를 가져야 됩니까 여성분들? 네, 뭐 이것도 그 생각의 차이니까요. 여기서 딱 떨어지는 이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해 그러니까 제니 씨의 사진을 보면 이번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완전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제니 씨의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깨가 그 컴플렉스인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다니면 바보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깨가 좁다고 이러고 다녀봐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포즈인데 직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니 직각 어깨를 치잖아요. 뭐 유튜브니 틱톡이니 인스타그램에서 샵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한 몸 필라테스부터 온갖 시술이 다 나와요. 제니 씨는 블랙핑크의 노래로 또 그 국위선양을 하지만 이 직각 어깨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을 잠재적인 관광객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 대사입니다. 제니 씨는 관광 대사예요. 이 코스모폴리탄의 제니의 직각 어깨 갖고 싶다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코스모폴리탄 한때 젊을 때 많이 봤는데 이게 남자분들도 많이 보죠. 여기 약간 섹시한 스타일링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성상담 막 그런 고민 Q&A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아주 핫한 이슈를 다루는 젊은 잡지인데 코스모폴리탄에 이런 게 나왔다. 실제 이제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갖고 싶어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틱톡의 인플루언서인데 봅시다. 얼마나 제니의 직각 어깨를 가지러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사이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플루언서인데 틱톡에다가 자기가 올렸어요. 틱톡 계정이 택시 누들스거든요. 택시 누들. 왜 택시 누들인지 모르겠어요. 택시에서 라면을 먹나요? 어쨌든 15건의 시술을 사흘 동안 받았는데 자 얼마가 들었을까요? 여기 15건 시술 받은 거 뒤에 쫙 있는데 맨 위에 인모드가 보이네. 인모드. 그렇죠? 인모드. 이스라엘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도 잘 만들어요. 인모드. 그렇죠? 인모드 주가는 별로 안 좋던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그 저기입니다. 틱톡에 또 올라와 있는 바비 보톡스라고 여기에 직각으로 만들어준 이게 깎였죠. 이게 지금 승모근을 사라지게 만든 승모근을 녹여버렸어요. 근데 이 아까 전에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택시 누들스 그분이 625만 원을 썼는데 사흘 동안 15건 받는데 625만 원 썼는데 시술 비용 플러스 비행기 값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마와 턱 등의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9만 5천 원이면 된답니다. 근데 뉴욕에서 받으려면 68만 원에서 191만 원.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써도 한국에 와서 보톡스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뭐 똑똑한 사람이 의대를 가고 뭐 의대 그 가치에 따라 뭐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그 얘기한 이유가 똑같은 가격이면 한국 의사 실력이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승모근 보톡스도 받았거든요. 맨 1번에 인모드가 있었는데 인모드는 이제 얼굴 갸름하게 하려고. 아까 비포에 애프터가 좀 갸름해졌나요? 저는 별로 똑같던데.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모드 받았고 이 블랙핑크 제니처럼 각진 어깨 가지려고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어요.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는 거 되는 거죠. 물건을 여기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 지금의 이 현상을 대변했다. 한국의 원정 의료 관광을 와가지고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을 맞는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플루언서로서 무료로 받은 시술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택시두들 계정에서. 근데 무료로 받은 시술 말고 자기가 낸 돈만 이거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무료로 받은 시술도 그렇죠. 뭐 그걸 포함시키면은 격차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보톡스 시술만 따로 뗐을 때는 확실히 싸다. 요걸 말한 거고요. 어쨌든 뭐 저 인플루언서 보고 많이 오겠네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아까 전에 뭐 블랙핑크 제니를 보고 왔던 택시누들 인스타 계정을 틱톡 계정을 보고 야 한국 싸다 하고 왔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유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라고 지정해가지고 원래 이게 웰리스랑 의료랑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의료고 오렌지는 웰리스예요. 그래서 이게 X자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통합을 했습니다. 뭐 의료랑 웰리스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로 해서 아까 전에 그 승모근 보톡스가 왜 맞아요? 승모근 보톡스라는 의료 기술을 해서 웰리스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웰리스를 그냥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전국에 다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전국을 이제 다 우리나라의 그 웰리스를 삶을 살기 위해 K의료를 이용하려는 수요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크리에이트립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뭐를 즐기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 뭘 즐기는 건가. 여기 뭐 뚜렷이 나타납니다. 일단 성수동, 요즘에 뭐 핫하게 뜨고 있죠. 성수동, 여기는 압구정, 그렇죠? 서울 압구정 돼 있고 이건 서울 성수동. 성수동은 아무래도 그 팝업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느끼는 곳이고, 이 지금 압구정에 와서는 이런 퍼스널 컬러를 선택한답니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장 이쁜 컬러를 하나 스타일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동네별로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성수동, 압구정동이 외국인도 되게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징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 재밌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성수동이고, 제 가장 랜드마크죠. 트리마제. 다들 저기 트리마제 저기 위에 집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 펜트하우스. 자, 압구정동은 아직 뭐 그 고층 빌딩으로 재건축이 덜 돼가지고 이런 상태고요. 그렇죠?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림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쪽입니다. 방한 외국인 중에 병원을 가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가는 곳,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러 가는 그 곳, 성형외과 의사, 우리나라 K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찾는다. 1월달, 2월달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중에서 의료 관광 상품을 분석했는데, 성형외과가 병의원 중 거래 건수랑 거래액 모두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 거래 건수가 220% 증가, 거래액은 2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로 맞는 거는 당연히 필러, 보톡스, 리프팅 이런 거였어요. 아까 그 K 누들, 택시 누들이죠. 택시 누들이 와가지고 승모근 보톡스 맞는 거, 그게 뭐 자기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톡스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관광객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피부과는 지난해 동기 대비 830%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에 느는 곳, 안과입니다. 안과도 최근에 늘고 있다. 저거는 성형외과고요. 이거는 안과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최근에 안과와 치과 진료가 크게 늘고 있다. 아까 제가 그 개그맨 그 얘기했죠. 치과 의사인데 개그맨 하시는 분이 그 치과의 의료 수준을 후진국에서 알려주고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그래서 이 치료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라미네이트 같이 예쁘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플라스틱 서저리. 자, 성형외과가 영어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좀 그런데. 야, 진짜 미국하고 브라질이 왜 제일 큰 시장이냐? 클래시스의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이잖아요. US랑 브라질의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야 그 시술을 할 수가 있죠. 보톡스 필러 제품을 수입해 왔는데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을수록 그 시장이 발달해요. 미국은 6,8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브라질은 5,500명. 중국이 2,800명이고요. 의외로. 중국의 치과 의사는 적은데 성형외과 의사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 수는 적은데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요.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2,330명입니다. 인도도 2,150명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시장이 멕시코라고 합니다. 멕시코도 1,639명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톡스라든가 필러의 주요 공략 시장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뒤에 가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2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필러를 수출해 가도 그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휴젤입니다. 휴젤이 드디어 레티보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틀렉스로 팔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레티보로 파는데 미국 첫 수출 개시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트럭에다가 싣고 떠났습니다. 트럭에다 싣고 떠났고요. 자, 휴젤 뒤로 가보겠습니다. 휴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겁니다. 야,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몽골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저기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해주는 거죠. 리원 피부과 이원영 원장님이랑 김동현 원장님인데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요 주사기를 들고 진짜 어느 부분을 찔러야 되는가,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정말 열심히, 이분은 2대 갖고 찍고 있어요. 엄청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한국 KOL로부터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간이었다. 높은 만족도를 가졌다. 키 오프닝 리더라고 합니다. KOL이. 그래서 키 오프닝 리더이신 우리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은우님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고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휴장 홈페이지 가면 딱 띄워놨어요. 팝업창으로. 여기 보면 월드 탑 3 마켓스라고 해가지고 USA, 유럽, 차이나, 미국, 유럽, 차이나를 다 나갔다. 지금 휴젤 혼자만 이렇게 나갔죠? 휴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인데 이게 좀 길어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이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그 독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아, 짜그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뱀도 있고요. 여기 독화살 개구리도 있고 뚱뚱한 게 보고도 있고요. 이게 보고도 있고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전갈.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독들을 가진 이 동물, 곤충들의 독보다 맨 아래 최고의 독은 보툴리눔 톡신 독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뭐 여기 곰팡이부터 쫙 있는데 사실 이런 독들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저렇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피부과 성형외과 가가지고 야 쉽게 맞는데 이게 독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아니 시술이 이제 뭐 보톡스 필러라는 건 막 이제 특이한 시술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가가지고 그냥 쉽게 막 맞고 한 대 맞고 그것도 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니까 이게 독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독화살 개구리, 전갈, 보고 뭐 이런 독보다 훨씬 더 세다. 이게 70kg인 성인 사람. 70kg, 몸무게가 70kg인 성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나타내는 건데 보톨리눔 톡신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게 맞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아까 말했잖아요. 수능 문제 하나 더 맞고 그거 더 맞고 야 그 차이로 무슨 똑똑하고 그러냐.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문제 차이일 수는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민감한 겁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고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과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다 똑똑하죠. 다 똑똑하지만 저기 성형외과 간다고 덜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내장을 파헤치고 막 종양내과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당연히 그 돌담병원에서 헤쳐가지고 막 그 안에 장기들을 다루는 거 정말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 보톨리눔 톡신을 잘 쓰면 좋고 안 쓰면 나쁘잖아요. 그래서 보톨리눔 톡신을 잘 쓰면 약. 와우. 잘못 쓰면 독. 으아.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급락할 때 그 여파를 같이 맞았던 그리고 유독 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SK 하이닉스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요? 예, 예.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8월 2일 날 주식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분석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일 날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나스닥이 예. 특별히 SK하이닉스랑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예. 엔비디아 AI 회의론 리세션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수급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떨어졌다고 간주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며칠 지나서 공시를 했는데 이날 국민연금이 너무나 폭탄 매도를 하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려나 봐요. 그렇죠. 현황이 그러니까 어떻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날 알려주세요.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이 6,2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례적이고 사실은 그 국민연금은 그 주식을 갖다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이렇게 하루에 뭐 몇천 억을 갖다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왜냐면 세계 3위의 그 굴지의 대형 자산운용사고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이 넘버원 자산운용사 갑자기 6천억을 갖다 어느 한 종목에 매수를 했다. 이러면 갑자기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6천억을 어느 한 종목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다른 주주들은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불안감에서 그 패닉 세력에게는 이렇게 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통상은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하거나 나눠서 매도를 하는데 8월 2일 날은 이례적으로 6,200억 갖다 한 번에 이제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날 SK하이닉스가 10%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차트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언제나 많이 그 시장에 그 공포에 쪄들었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녹색 줄이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이에요. 네. 이때는 그 코로나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판단하니까 국민연금이 주가의 방파제 역할, 키 앵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파란 지분율 보시면 지분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가 과도하게 폭락하는 걸 막아줬어요. 이것이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난 이번에 그 사실 실체가 없는 리세션이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용 불안과 뭐 사업법칙에 나와서 그 실체가 없는 불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법칙이 발동했다고 3위 그러면서 직접 나와서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고용 불안과 침체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지만은 이제 현재 그 분석으로는 미국 GDP가 2.5% 성장하는 리세션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런 과민 반응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떨어뜨리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진 것을 이해하지만은 여기에 국민연금이 8월 2일 날 6,200억 넘는 돈을 SK 하루에다가 그 몰빵을 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매매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의 투자 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청하신 분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납입한 그 돈을 갖고 국민연금의 재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정작 국민연금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1,400만 개인 투자가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이런 역설과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8월 2일 날. 네.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좀 생기는데 예.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이제 위탁 운용에서 위탁 운용사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운용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수익률 달성을 못하면 퇴출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냥 증시 안전판 하겠다고 들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예. 첫 번째 의문이 저는 생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납입한 돈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예. 뭐 그렇다면 대상은 당연히 하이닉스 주주나 혹은 조금 확대해서 주식 투자자 전체라고 해봤자 물론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뭐 1,400만 그중에 예. 이제 SK 하이닉스 주주는 일부일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노후 대책인데 예. 이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돈 벌겠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한 일부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전 예.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이 일단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고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랑 기관 투자가는 다른데 특별히 기관 투자가도 모든 기관 투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나 그다음에 그 성장주의 대가를 쓰는 필립 피셔 같은 사람들은 한 번 투자를 하면 최소 5년, 10년, 뭐 필립 피셔 같은 사람 평생 투자된다. 그런 종목을 골라낸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한 1년, 2년 정도의 단기 투자를 갖다가 사실은 종용하는 정책이 있다. 왜냐면은 투자금의 70%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는데 위탁운용사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떨어질 거야. 실제로 그 다음 날 뭐 국민연금에 저는 트리거가 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위탁 운용사의 단기적인 수익 평가를 갖다가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간에 있는 무언가 지금 이제 평가되는 뭐 기한을 늘린다든지 예. 이러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고 예.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2020년에 일본 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한 이유는 엔저를 보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완전 0% 1%의 대출 받아서 엄청난 돈 일본 상사를 매입을 하는데 배당금만 차지하더라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한 20년, 10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기관 투자가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정책을 바꾸지 않아서 위탁하는 운용사들이 야 우리가 수익을 갖다 내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퇴출당할 수 있어. 우리를 갖고 비난하지 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교란하는 행위고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불건전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스스로가 정책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바꿔야 되는 적절한 예시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절에 국민연금 SK하이닉스의 지분 투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국민연금 더불어서 우리도 빨리 매도를 하자 이러면 그때 코스피가 1,400을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 코스피가 1,400을 무너져서 1,200, 1,000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이거 손실 다 누가 다 감내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런 정책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꿔서 국민연금으로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최소 3년 이상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는 사실 국민연금에게 투자하라고 준 돈을 갖고 국민들에게 그 부메랑으로 날아오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취지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또 예,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거는 뭐 금융위기 때나 예.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뭐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이제 막 그렇죠. 흔들릴 때니까 그런 시기와 좀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적절한가에 대해서 일단 예. 여쭤보고 싶고 예.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큰 시장의 거시적 측면에서 위기가 닥쳐가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손이 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버팀목을 해 역할을 해주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버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도 그런 맥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타 위주로. 단타 위주로 투자했을 때 가장 반기는 세력이 어디냐? 외국인 투자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외 반도체나 해외 나가서 자동차를 팔았는데 팔아서 생긴 수익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국민연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이런 정책을 은연중에 반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시장이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주시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사전 분석을 다 해서 이게 그 정도의 엄청난 폭락은 갑자기 하나의 사건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거시경제 지표를 잘 파악을 하면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20%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주가 폭락했을 때 쏟아 부었을 때 아까 보시지만 SK하이닉스 주가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투자 방향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근간의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예. 이번에 SK하이닉스 국민연금의 매도 건으로 관련해서 이 공식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 삼성중공업 쪽에 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그렇죠. 있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지난 한 2014년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3사들이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렸어요. 호황을 누리다가 사실은 이제 수주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나오션을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아니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이게 사실은 정책적 문제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에 임명한 CEO가 3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3년 단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신이 재직했던 임기에서 수주만 많이 하면은 그걸 대주주 입장에 산업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버티다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버티다가 대우조선해양이 너무나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그렇죠. 때문에 예. 자기들도 얻으려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죠. 출혈 경쟁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15년 이후로 완전히 고난의 행군을 우리 빅3 조선사가 다 겪었는데 고난의 행군. 예. 네, 맞네요. 겪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훈풍이 닥친 게 이제 카타르바 LNG선을 갖다가 한국 조선소도가 완전히 이제 싹쓸이하면서 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전 세계적인 큰 어떤 흐름에 말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조선소는 한국 조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소가 큰 호황을 맞이했어요. 그것이 이제 주가 차트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의 YTD를 보시면은 예. 삼성중공업 40%, 이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고 HD 조선해양이 이제 70%, 한국 하나조선이 23%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런 수익을 거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배경에서 큰 거시적 지표에서 이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다. 뭐 인력이 아니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 자체가 삼성중공업에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삼성중공업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11%.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6월 28일. 당시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GIC. 싱가포르 투자청인데, 국부펀드인데 사실은 뭐 뒤에 당연히 싱가포르 정부가 있으니까 네. 싱가포르 정부의 입김이라 봐야 되고 싱가포르 정부랑 같이 이제 의논을 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GIC가 삼성중공업의 5% 이상 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는 5% 이상 대주주가 되면 이제 공시에도 의무가 생기고 그때부터 우리가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GIC가 5% 이상 대주주가 됐다고 6월 18일 공시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또 삼성중공업에 6%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GIC가 추가로 이제 삼성중공업에 그 자금을 추가로 집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와 GIC를 다 합치면은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11%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싱가포르 정부나 이런 해외에 있는 기관 투자가 한 번 집어넣으면은 최소 2년, 3년을 바라보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1년, 6개월 단위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마도 그렇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부펀드라서 국민연금은 왜 이렇게 단타를 하느냐라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삼성중공업 2대 주주가 됐으니까 사실은 1대 주주가 되기에는 아직도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이런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공시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는 뭐냐면 싱가포르 GIC나 싱가포르 정부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 연봉이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 연봉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럼 고액 연봉의 우수한 인력들이 열심히 리서치를 한 다음에 삼성중공업을 골랐다. 그 우리는 옆에서 내가 그런 어떤 시간과 인력 자원을 갖다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목을 골랐고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증명이 된다는 그렇지 거죠. 나도 같이 투자를 해도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기관 투자가들 공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기관 투자가들 주요한 공시 중에 몇 가지를 이번 코너에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 삼성중공업을 골랐다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 투자할 때 어려운 점 무엇이냐면 위험천만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이 혹시라도 예전처럼 있었던 유상증자를 단행해 버리면 유상증자 한번 단행해버리면 뭐 8%,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 정신이 혼미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일일이 다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대신 스터디를 그들이 대신해 줬으니까 우리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거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사례를 의도는 들고 아니죠. 나오신 그렇게 됐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내용들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실적치라든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0년 넘게 처음으로 분기당 1,000억을 돌파했어요.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 1,000억을 돌파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의 그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의 주주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끼어 있어요. 그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캐시카우가 충분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에 유상증자를 참가했어요. 그럼 참가하기 전에 당연히 삼성중공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맥락으로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주요 삼성물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더니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1,000억을 넘게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삼성중공업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카타르발 LNG선이 작년에 엄청난 호황을 이뤘는데 추가로도 여전히 추가로 발주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 정책,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의 어떤 조선소 말고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조선 친환경선 같은 거. 친환경 조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앞서 나는 기업이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삼성중공업도 못지않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이제 그 하반기에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이 조선 쪽이 전반적으로 좀 수주도 그렇고 뭐 실적 소식도 그렇고 좋게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슈퍼사이클을 오랜만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신 시점인데요. 다른 쪽도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의 이제 상반기 수주 내역을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압도적으로 100조가 넘게 있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47조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 못지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3사가 다 합치면 200조에 육박할 정도로 큰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다는 것은 향후 3년 정도의 먹거리는 충분히 있다라는 뜻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올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싹쓸이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LNG선이 필요한 곳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일본은 이제 예외를 한다면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일부 LNG선을 수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네. 다 한국 조선소들이 싹쓸이해서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본다면은 한국 조선소의 그 앞으로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도 상당히 주가랑 매출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어쩌면 더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표님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시로 투자 예. 종목 증시를 들여다보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뭐 가끔씩 제가 보기에 약간 기업들 장난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되게 한 5천억 미만의 주식들이고 시총 5천억 미만들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주식들은 사실 그걸 장난칠 수는 없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필수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산층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중산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신 주식 투자를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인데 공시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패가망신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공시를 갖다 들여다보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1년에 한 20%, 30% 수익을 내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이로운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은 평생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공시가 어찌 보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참 좋은 보물찾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공시로 종목 얘기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월 10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또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아마 일주일 내내 사실 장은 월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실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등하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한번 코스피부터 볼까요? 최근 한 달 코스피의 흐름을 보는데 사실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가 아주 피크였죠. 밑에 단으로 피크였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가 8%나 급락을 하고 코스닥은 11%가 넘게 급락을 했었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화요일 날 바로 반등하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다시 좀 살짝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해서 괜찮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급락장 부분을 꽤 많이 좀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이 급락했던 포인트가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그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정말 깜짝 놀랐던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이전 수준에 비슷하게 좀 같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랬고 미국도 한번 보죠. 미국은 S&P 500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비슷한데 우리보다 좀 낙폭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새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내리막길이긴 한데 조금 좀 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역시 8월 5일 날 급락, 8월 2일 날 8월 5일 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면서 S&P 500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최근 일주일 새 지난주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S&P 500 같은 경우도 한 8%가 넘는 그런 급락세를 보여서 S&P 500도 이제 10% 넘으면 보통 조정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들어갔고 그래서 S&P 500도 조정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S&P 500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급락, 화요일 날 반등, 수요일 날 다시 하락, 그다음에 목금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복구는 하긴 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속에 이 앙금 이 굉장히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좀 안개 속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성이 커지고 또 불안하고 하면 그래서 인간의 생존 DNA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어떤 상품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들 몇 가지 제가 상품을 좀 그동안에 한 달 새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쉽게 연상하시는 것처럼 금입니다. 금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금 가격도 7월 말 8월 초에 좀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좀씩 하락하는 모습, 8월 첫째 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장이 좀 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반등을 좀 시장보다는 더 많이 해서 그래도 금이 조금 위안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금이 과연 안전자산이냐 확실한 안전자산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 한 달 추이 아까랑 똑같이 본 거거든요. S&P 500이 한 달 추이가 계속 위에서부터 우하향하는 입장이었다 보면 금 선물은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다가 좀 충격 먹고 다시 좀 우상향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 비교적 그래도 금이 최근 한 달 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그래도 조금 견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통 이제 또 우리가 장이 좀 나쁘고 그러면 채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인데 미국채 10년물 가지고 보면 국채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역시 금과 비슷한 궤적을 좀 만들고 있죠. 반등 폭이 저는 주식시장보다는 더 크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값이 이제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를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면 국채금리가 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값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반등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과거와 같은 안전자산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되게 흔들리고 특히 신흥국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급등하는 게 바로 달러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달러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지수인데 역시 좀
별로 달러 인덱스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신흥국들이 뭐 크게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아직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역시 달러도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을 최근에 좀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게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 가격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가격도 사실은 2021년 미국이 본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과 이제 7월 달에 161엔대까지 찍으면서 소위 말하는 슈퍼 엔저 상황이 계속되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141엔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번에 급락장의 그 여파 중에 하나도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이 스탠스 변화에 따른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때문에 크게 커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BOJ가 또 금리 인상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40엔대 지금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역시 여기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엔화 가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146엔대인데 146엔대에서 140대 초반이나 130엔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또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엔화 역시 지금 뭐 딱히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좀 부각을 했던 게 비트코인하고 은입니다. 비트코인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시장과 비슷한 시장과 좀 다른 모습을 8월 초, 7월 말 8월 초까지는 보였습니다. 계속 코스피 S&P가 내려올 때 비트코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금이랑 아까 모양이 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화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급락기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뚝 떨어지는 거 보시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폭은 주식시장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 이제 특히 비트코인 현물이 이제 ETF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이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시장과 연동성이 시장과의 커플링이 더 커졌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위험자산으로 반열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은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도 금과 비슷하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실은 은은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AI 붐이 불 때 이 은도 이 전력 공급 관련돼서 고급 반도체, 비싼 반도체에 이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 수요가 늘어나서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은 광산이 폐쇄되는 데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 공급 문제, 수급이 깨지는 문제 때문에 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7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은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제 은 역시 이번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결국은 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런 어떤 과매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번에는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흔들릴 때는 그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그게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의 전환 시기에 돼 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자산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의 어느 상품도 안전자산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서 되게 좀 한쪽으로 좀 이 포트폴리오가 쏠리지 않는 자산 배분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왕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동성은 축소가 됐어도 경계심은 여전한 네. 상황이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적절한 포트 배분과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예. 임종은 앵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예, 이럴 때일수록 심리,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장 함께 하셨고요. 오후에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